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인간이 비합리적이란 걸 이해하고 네. 더 비합리적인 이 주식시장에서 네.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 올해 참 될 듯 될 듯 되는 듯 안 되네요. 네. 아, 맞죠.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요. 뭐 기다려야 되겠죠. 최근에도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다렸으면 2배 먹을 수 있었던 주식을 짜증나서 팔았던 적이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네. 그걸 또 반복하고 있고. 그렇죠. 인간은 계속 그렇게. 네. 최근에 우편물이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이 와요. 네. 저희 보면 주주총회 참석 네. 뭐 이런 것들도 오고, 최근에 뭐 저희 집으로 그 표대결을 하는지 뭐 이렇게 사인도 받으러 왔더라고요. 네. 의결권을 이쪽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제가 우체국 그 등기 받듯이 사인 꼭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주고도 그 정도면 해줬거든요. 엄청 급하다는 얘기죠. 네. 그랬는데 이제 받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주인데 네. 주주총회에 가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갔다가 쫓겨난 적 있죠. 주권 없이 갔다가. 주총꾼. 네, 주총꾼도 아니네. 주주가 없었을까? 네, 주총꾼은 아니었는데 가서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해서 갔는데,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뭐 가볼 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시다면 한번 가서 회사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니까 떳떳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관리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되기 때문에 못 가지만 좀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 되게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뭐 파티 중에 하나가 벅셔의 연례 주총회가 파티죠. 그거는 한 주가 너무 워낙 비싸갖고. 삐주는 뭐 그런 데로 살만하니까. 삐주 하면 그 앞에 못 갈 것 같아서. 예. 아니 뭐 뒤에 있으면 되지. 네. 그 이런 거는요. 그 최근에 뭐 모 호텔 상장돼 있는 호텔 그 대표이사님이 그 호텔 정문에서 인사하는 사진이 있었고, 네. 그 사장님이 입은 옷이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다.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 자켓이. 네. 되게 검소하시고 예쁘다. 그래서 저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네. 네. 보통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데 약간 그거는 기업 탐방에서도 느껴져요. 주총 자리보다도 기업 탐방을 통해서 딱 가보면 이 회사가 어떻구나 하는 거, 공장 한 바퀴 쫙 돌면 분위기는 파악이 되죠. 화장실만 가도 분위기가 파악돼요. 네. 저도 여기 자주 오니까 분위기가 좀 파악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일 충격적인 거는 언제든지 그랬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 가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렵구나. 어렵구나. 항상 어렵구나. 자동차 부품 회사 갈 때마다 어렵구나. 투자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네. 자동차에서 저거 투자해놓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자동차? 큰 회사 자동차. 저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그냥 나쁘지 않잖아요. 항상 그래 왔는데 최근에 뭐 주가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슬금슬금 내려가더니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큰 자동차 부품 회사는 작년 1월 좋았을 때보다 반토막 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럼 우린 또 슬슬 구미가 당기잖아요. 뭐 비싸지 않아. 비싸지 않지만 나는 안 사. 그러니까 비싸지 않아요라고만 계속 얘기했지. 아직 저도 삼성전자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러지만 너가 살려네. 아니요. 이건 두 배 오를 거 잘 모르겠으니까 이랬는데 자동차가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든 거를 다 봐도 우리 이제 자동차 시리즈도 증시학교 TV에서 계속하고, 최근에는 차도원 자율주행 연구소 소장님 불러서 얘기를 해봤지만 어렵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구조조정이 사업을 잘못해서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업이 변화되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흥미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본 회사랑 경쟁이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안 좋다라고 하고, 최근에 엔화 1,000원당 992원? 네. 뭐 그 정도. 이제 드디어 100대 1000이 깨졌죠. 앞에 구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덧붙여서 일본 저거 저러다가 지금
왜냐하면 엔화가 되게 비싸야 되는 시점에서 일본 저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하게 저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과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고민해봐야 네.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하고 경제 구조가 그 내수는 강하지만 한국보다는 수출 기준으로 따지면 비슷한 산업 구조가 있잖아요. 좋죠. 일본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원자재를 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안 하나요? 똑같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더 안 좋아지죠. 한국 자동차는 더 안 좋은데 지금은 그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차를 못 만드는 게 문제니까 만들기만 하면 팔릴 수는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 산업적으로 보면은 일본한테 그 경쟁 업체들은 열애적인 상황으로 빠지니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은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또 일본 관련 컨텐츠도 몇 개 만들어 봤잖아요. 야 이거 현실화 되는구나. 지금 한 10년에서 30년짜리 시계열로 봐서 일본이 진짜 맛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 대장정이 시작됐구나. 한 세대 두 세대로 봤을 때는 드디어 휘청거리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대목이죠. 환율이 저렇게 약해진다는. 그러면 엔화 약세는 그렇고 중국은 상하이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자기들이 다른 나라는 다 코로나하고 이제 더불어 살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들 동네에서 나와서 우리는 네. 코로나를 같이 못 살겠다 네.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저 나라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뭐 심천 이쪽이었고 이번에는 또 상해 상하이 이쪽에 또 뭐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올해 내내 저렇게 만약에 간다면 심각하죠. 어. 제일 걱정했던 거예요. 올 초 시작할 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말 기준으로 제일 걱정하던 대목이었고 저희들 제로 코로나 한다고 정말 락다운 수준의 셧다운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대응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예.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또 막았다 이렇게 막았는데 그 걔네 기준으로는 락다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금 상하이도 반씩 갈라서 4일 4일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다 했죠. 예, 그렇죠. 약간 기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은 시차가 지나서 이게 이제 판명이 돼 있겠지만 3월 20일께 내외에 느꼈던 그 공포? 야, 쟤네 지금 미쳤나봐.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래. 사실은 제가 김경환 애널 붙잡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김경환 애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난 부정적으로 보였거든. 그 부분이. 딴 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저의 느낌은 하는 거가 결이 약간 누웠어요. 날카롭지 않아요. 지난번보다. 그럼 결국 여기도 인정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가 보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두려워했던 부분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셧다운을 하는 그 강도가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네네. 조금씩 풀어가는 네.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위드 코로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위드 코로나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로 강경할 겁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그게 위드 코로나일 거로 추정이 돼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중국 이야기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제가 댓글을 보고 이제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투자, 한국 투자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 네. 뭐 사업을 하던 아니면 직업을 선택하던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두 나라 투자는 방향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게 뭐 한국 투자 뭐 이 사이클을 잘 이용하면 좋을 수 있다. 중국 길게 보면 분명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계속해서 계십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요. 근데 시계열을 너무 짧게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시계열이 1년 안짝이라면 3년, 4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자금들이 계속 미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의 내용들을 보니까 해외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이에요. 지금 미국의 채권과 주식 보유의 외국인들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 진입이 둔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물국 필반 항상 그 태극의 원리로 따져보면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고 중국은 지금 최악이고 그 다음에 물론 저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변동성이 크고 오히려 변동성이 크고 주가는 잘 못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 나쁜 공통점 중에 하나는 계속 물타기가 된다는 거. 지수가 잘 안 올라간다는 거. 뭐 상장이 계속되거나. 네, 뭐 우리 LG 에너지솔루션이나 걔네 뭐 KCATL이나 뭐 시장은 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 물량이 계속 들어오죠. 상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뭐 홍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나쁜 부분이 있는데 그 산업의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을 연계를 해보면 정말 묘하게도 산업 성장이 높았을 때보다 산업 성장이 죽고 나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커요. 그 미국도 그랬거든요. 네. 지금 미국이 산업 성장이 높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그 왜 그런가 보면 산업 성장이 높을 때는 투하 자본이 전부 기업에 들어가지 자본 시장에서 놀 자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다 들어가고. 네네. 그런데 산업 성장률보다 그 자본 시장이 커질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퇴직하고 돈은 남았는데 돈을 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401k 이거죠. 지금 거기는 그게 이제 될 만큼 됐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너무 좋아 보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아주 하이라이트인 상황인 거예요. 좋을 때예요. 진짜 좋을 때인데 마냥 계속 끝까지 영원히 좋을 것이냐 모르겠어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영원히 좋을 것이다. 작년 12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뭐하니? 국장 뭐하니? 하다 아수라 됐잖아요. 순식간에 20% 빠졌잖아요. 다시 이제 올라오는 회복 속도를 보니 빠르죠. 빠르다. 네. 얘는 비실비실 빠지더니 오르지도 못하고 미국은 이게 뭐지 잘못했나 그랬는데 네. 다시 반등을 줬다. 네. 근데 저가 이제 중국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401k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 그 퇴직연금 ISA라는 거 하죠. 네. 연 2천만 원씩 해서 뭐 5년간 1억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 그다음에 ISA 계좌. 네, IS 계좌는 또 다른 계좌고, 예. 그다음에 IRP 계좌도 계속 입금이 되죠. 네. 네, DC나 DB도 입금이 되죠. 그리고 DB형도 지금 수익률을 고취하기 위해서 연금관리위원회가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인가에는 생겨요. 왜냐하면 손해 본 거야. 지난 몇 년간. 1점 몇 프로니까요. 네. 네, 1%대 2%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수익률을 높이려면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투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 투자 될 수 있고 뭐 벤처 투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열려 있는 게 주식 투자인데 주식 투자는 규모가 적진 않으니까 다른 시장에 비해서 결국 저는 여기가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짧은 시기열 6개월 1년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5년 10년이라는 긴 시기열로 보면 이게 분명히 보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공부해 봐야 되는데 뭐인데 아주 재밌게 보는 게 미국의 80년대 70년대 막 이렇게 주식시장 흐름을 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80년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M&A가 미친 듯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에 RJR 나비스코라는 회사가 KKR에다가 그 LBO가 되죠. 아주 비싼 가격에. 그리고 LBO 시장이 오히려 죽어요. 너무 그 승자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정말로 활성화됩니다. 이 M&A가.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한국도 조만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미국에 싼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5, 60년대에 순자산의 3분의 1 된 그런 기업들이 속출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한번 쫙 뻗고요. 또 행보하다 또 쫙 뻗고 이게 이제 반복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업들을 지금 싸서 5년 10년 시기열로 보면 그런 때가 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대목인데요. 세상에 큰 변화가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가서 나토 회원국 대표들하고 정상들하고 회담을 하면서 우리 석유 많이 줄게. 가스 많이 줄게. 네. 네, 가스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봐라. 쟤네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 걸 하면서 유럽을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기를 엄청나게 공급을 해줬죠.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는 의지가 있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의지 없는 나라에 단 해줘봐야 돈만 날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라크에서도 악몽을 경험을 했고 곳곳에 직접 들어갔다가 악몽을 경험하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미국이 자꾸 유럽을 블록화하면서 자기네 편에 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텔도 수백 조가 되는 100조가 넘는 자금들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러시아, 중국을 패거리로 묶어놓고 우쪽에서 블록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이게 이제 거대한 조류와 흐름이 맞다면 공장이 2개씩, 3개씩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팔아줘야 되겠네. 저 공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많겠네. 물론 그게 완성되고 나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미국은 한국을 그쪽 유럽의 블락으로 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물건 팔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중국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딱 생각이 든 게 이건 그냥 설익은 생각이고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되는 건데 완제품 판매가 많아질 수도 있겠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재를 팔았잖아요. 예, 그렇죠. 중국한테. 근데 아니면 중국이 했던 자리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통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만들었던 제품들이 완제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군.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보시자고요. 같이 고민해보고 1, 2년 사이에서 있는 게 아니라 긴 시기열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전략 무기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어쨌든 디램이지만 굉장히 잘 만들고 있으니 그거의 가치를 높여주니까 우리한테는 득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만들기 싫은 공장 유럽에도 만들어줘야 되고 미국에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회사에 좀 나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고 그러다 보니 뭐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어디든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면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계속 좋겠구나. 네. 뭐 어찌됐던 그렇죠. 이런 생각에까지 이제 도달을 했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박동희님이 보시기에 반도체를 전략화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사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아마 이거 전문가들도 시간이 지나서 분별을 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반도체만 그런 건 아니고 2차 전지도 그렇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지금 서로 간에 우리를 잡고자 노력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기 있는 거예요. 인기 있게 팔려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렛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한테도 팔고 이쪽에도 팔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고 여기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저기서도 버림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 애매한 그 양면 양다리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돼야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업들이 잘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좋죠.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기업들이 잘해서 될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이제 뭐 정치가들이나 이렇게 뭐 위정자들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박쥐 같은 인간이라고 할 정도로 외교 교육을 잘 발휘를 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네. 계속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헤어스타일이 제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굉장히 젊어지신 것 같은데 머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용실을 바꿔갖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머리가 날아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 그러면 나는 건가요? 약간 기도 주문 같습니다. 올라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두들기고 혈액순환 좋게 해주고 뭐도 먹고 이러면 알겠습니다.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은 같이 드시지. 네. 좋은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드시는지 나중에 알게 되면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배당도 많이 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한 5% 정도 배당 줄 줄 알았는데 한 7%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돈 쓸 데가 없어갖고 다른 거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겠지만 배당을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들어오잖아요. 얼마 준다 그러고 이 배당금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까지 해서 배당에 관련해서 각도기님이 하시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자본을 쓸 데가 없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은 좀 남아 있는데 쓸 데 없어서 배당을 준 거니까 첫 번째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업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을 더 내가 10% 마진 나는데 더 많이 마진이 날 수 있는 데다 투자할 수 있음. 이게 경영진의 최고 과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10% 기존에 수익 나오고 있었는데 돈을 벌었는데 어디다 투자해도 10%가 안 돼. 5%밖에 안 돼. 그럼 5% 투자해야 할 것이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투자인 거냐는 고민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올 경우는 그냥 배당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자사주 소각이면 더 좋겠지만 요즘 뭐 한국에서는 그게 잘 이상하게 안 되니까 배당 뭐 그것도 차선책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들고 유보로 안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이나 장비 투자가 많은 경우는 유보를 해야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 유보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그래서 유보율을 마냥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유보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ROE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본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똑같이 돈을 벌면. 그러니까 그건 물론 회사마다 달라요. 뭐 설비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있는 것들, 설비 증설도 안 하고 주주한테 다 환원하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까먹는 거니까 미래에 투자해야 할 걸로 현재 가치로 그냥 다 풀어버리니까 우리가 투자의 개념과는 또 상반되니까 좋지는 않지만 할 게 없으면 배당하는 거 그거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 많이 주어지면 배당률을 봐야죠. 지금 은행주가 지금 반등을 하긴 시작했습니다만은 배당률이 무지하게 올라갔거든요. 분기 배당도 하고 주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그 배당 12월 연말 배당하고 뚝 떨어졌어요. 되게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얘기는 뭐하러 해. 그냥 은행 주식 사지. 주가 안 빠졌으면 모르는데 빠졌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익이 더 증가할 거거든요. 얘들 예대 마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그런 은행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가 정말 너덜너덜해졌는데 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배당률도 나쁘지 않으면서 주가도 많이 빠진 것들은 재투자할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2,600, 700 이 사이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배당을 줬는데 이 배당받은 돈으로 A라는 회사를 더 사는 여기에 의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가요? 많이 주는 좋은 친구를 찾아야죠. 더 좋은 친구를 찾아야죠. 너무 의리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평소에 인간관계는 의리 찾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저도 돈에는 색깔이 없다. 저도 버림받나 순간 걱정했습니다. 전혀 인간관계는 비즈니스는 사람하고 하는 거지만 투자는 조금 냉철해져야 되겠죠. 그래, 배당을 많이 준 회사는 일단 성장성이 없어서 나한테 돈을 많이 준 건지 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것 같으면 그걸 받아서 너보다 더 좋은 회사를 내가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 내 장롱 속에 1kg짜리 골드바 지금 현 시점입니다. 대 내 이 지갑에 1코인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저는 지금 현장에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골드바? 그렇죠. 같은 8천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의 거의 가격대가 뭐 7,500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골드바는 지금 7,50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더 비싼 걸 사는 건지 비싼 거를 받아야지. 일단 받아갖고 팔아서 할 수 있으니까 또. 근데 만약 가격 같다면 비트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금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변동이 너무 커요. 더 오른다는데요. 그래도 가격 변동이 너무 커서 그 리스크와 그 리턴의 측면에서 보면 리턴이 더 많을지라도 리스크가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금이라는 걸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왕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비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비트코인은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뭔 미친 짓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제2의 튤립 버블이네 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튤립 버블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얘 지금 2008년에 만들어졌어요.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더 하고 또 10년은 더 한다. 존재한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그때는 진짜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예로 들었던 건데요. 그림을 처음부터 사람들이 돈 주고 팔았겠느냐. 근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하니까 화가 나는 것도 더 활성화됐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죠. 가까이 계시는 분 돈 많이 버시나요? 여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가요? 시간. 네. 까먹지. 그 옛날에 우리 수업 현재 보면 그분들이 노래 가락을 잘해서 어디 밥 얻어먹고 다니고 이렇긴 하지만 호화롭게 살
수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서태지가 나왔던 시대에 한창 학교 네. 생활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작사 작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그 회사에서 그걸 모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유권을 가지고 갔고 지금은 이제 가수의 몫이 많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무형의 것들이 유형의 자산으로 바뀔 때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무형이 유형까지 되는 데는 인식의 고착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인식의 고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 때도 있었고 내 때도 있어. 했을 때 그 값어치가 어떻게 되느냐. 진리 명제를 할 때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건 시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철학적으로 보면 진리가 뭘까요? 그러게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진리가 시간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잖아요. 진리는 뭐냐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거예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거예요. 태양이 동해서 뜬다. 거의 진리 명제죠. 우리는 과거에 그래왔으니까. 근데 저게 갑자기 서쪽에 뜰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근데 정말 그럴 건지는 영원히 그럴 건지는 몰라요. 이 지구가 멸망할 때는 서에서 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진리 명제로 받아들이면서 그건 영원 불변한 어떤 걸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죠. 결국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산이라는 것도 그림도 그렇고 노래나 이런 것들의 활동도 무형의 것들이 지금은 유형을 바뀌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돈을 받잖아요. 노래 잘하는 게 어떤 생산성을 주는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금은 수치화되어 있죠. 좀 내가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라는 것 자체가 돈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지불하게 된 거고. 예전에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행사 같은데 가수 유명 가수 부르면 좀 A급 가수는 한 3천만 원, 30분, 뭐 5곡에 보통 그게 기본 가격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수치화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A급이냐 아니냐가 이제 그거 갖고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A급이면 3천만 원을 5곡을 부르면 너에게 주겠는데 A급은 이러이러이란 사람이야 라고 그러고 나도 A야 막 이제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할 때 A급이 될 때라는 건 히트, 인기라는 게 있잖아요. 히트와 인기라는 건 뭔가요? 두뇌에 각인되어 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뇌에 각인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미치겠네.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지되잖아요. 근데 그 MZ세대라고 표현되는 특별히 Z세대나 이런 쪽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남의 어려서부터 핸드폰이라는 걸 만지기 시작한 친구들은 해보면 사용법 필요 없잖아요. 우린 사용 설명서 보고 뭐 만든 그냥 알아서 다 돌아가잖아요. 이 친구들은 감각적으로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느낌이 어떨 것인가? 지금 우리 X세대라 그 위쪽이나들은 보면 이해가 여전히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 앞으로도 안 될 건데 Z세대가 올라오면 Z세대는 이제 2000년대생들 그때부터 내외부터를 저도 막 우겨 넣으면 80년생부터 MZ로 들어간다니까 우겨 넣으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싫어하겠죠. 2000년대생들이. 얘기거리가 안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디지털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온라인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온라인의 값어치가 같지 않다면 디지털 자산의 가치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이거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볼게요. 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면 1코인이라도 한번 사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 뭐 아까 얼추 10년 정도 더 이렇게 말해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코인이라는 게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회자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투자의 자산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저는 일단 제가 그냥 직접 만들어서 한번 사람들한테 뿌려보고 싶은데 도기코인? 네, 도기코인. 더 역시 이런 생각을 해야 큰 돈을 버나 봅니다.
나 살까 말까를 항상 고민해하는데. 아니 뭐 이미 뭐 가격 올라가는 걸 내가 살 필요는 없고 내가 만들지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뭐 구독자 이벤트 하면 하나씩 주고, 네.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시간을. 아니 이게 제가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10년 버틸 자신 있거든요. 투자의 세계에서 네. 10년 버틸 자신 있고 20년도 뭐 버틸 자신 있고. 뭐 우리 먼가 할아버지나 이쪽은 뭐 제 나이에서부터 40-50년씩 버티셨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때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 구독자한테 1독일씩 주고 10년 있었어. 그러면 그 1독이가 그 자산으로서의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망가지고 막 이상해져서 맨날 뭐 주식 한번 깨먹고 쟤 완전 헛거야 이러고 쟤하고 따라했다 망했어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휴지 조각 되겠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구루 반열 근처에 들어갔어. 한 10년 있다 구루 반열. 어우 한국의 투자 구루 뭐 이러면서 저 사람이 실적도 좋고 뭐 엄청난 수익을 냈어. 좋고, 엄청났어. 근데 나 쟤한테 10년 전에 받은 게 1독이라는 게 있는데 비밀번호 잊어보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지? 근데 그걸 갖고 시장에 나가봤어요. 근데 이제 발행이 무한되면 안 되겠지만 발행이 일정 수준 제한이 있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막 한 조 단위의 그 자산 운용가 된 거예요. 뭐 개인 재산 뭐 3조를 1조로 까먹고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예를 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조 자산을 운용하는 뭐 10조 부자야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1독일가 저한테 왔어. 그러면 반갑네요. 이러고 제가 돈을 지불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만든 썸띵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나중에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할게요. 그건 제가 어느 정도는 저기 사드릴게요. 이러면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뭐 엄청나게 사업체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서 그 사업체와 저희한테 이제 그 자금을 맡기거나 고객을 오시거나 이렇게 관계가 형성됐어. 그럼 서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 번 게 고마워서 당신이 우리한테 돈을 맡겨서 당신 돈도 벌었지만 우리도 돈도 벌었어. 같이 벌었어요. 이러면 내가 그냥 그걸 1독일을 주고 거기에다 현금으로 좀 꼽아줄게요. 배당처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그게 그러면 현금 흐름 대비 PER 배수로 계산이 될까요? 단순히 현금 배당 수익률로 될까요? 저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은 것처럼 10년 뒤에 어마무시하게 성공을 했어요. 네. 성공을 했고 계속 확실한 현금 흐름을 주고 이 사람은 레퓨테이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과 연계된 그 코인의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시겠습니까? 왜요? 그런 생각 계속하면 재밌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러다가 10년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을 한번 딱 해본 순간 이거 조금 다른데. 근데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기업 투자하고 다른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산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아니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은 선호와 신뢰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 1억 주고 집을 사셨어요. 지금 최근에 붐업에 의해서 10억이 됐어요. 작년 10억인데 올해 그러면 30억이 됐어요. 자, 부동산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죠. 1억 원에 샀을 때 부동산과 지금 만약에 30억이라면 30억의 부동산이 같은 거. 뭐 재건축 재개발 안 했으면 리모델링도 안 하고 리모델링 안 했다면 변한 거 없죠. 30억이 됐죠. 뭐 단순히 인플레이션인가요? 자산의 성격 중에 하나를 이 부동산 자산이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근데 기업은 퍼 계산을 하는 순간 너 왜 배당률 얼마고 퍼 얼마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격을 매겨요. 가끔 뭐 미치게 툭툭 튀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시장의 그 볼륨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투자자들의 성향이라든가 자금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아까 부동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산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변해도 그 뒷단의 현금 흐름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항상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결국은 그 기업 가치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산의 의미랑 또 주식의 의미랑은 또 확실히 네. 다르다라고 이제. 자산에 대한 개념이 현금 흐름과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하고 좀 달라요. 제가 이 이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나 그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이걸 통화로 보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했잖아요. 통화가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봐도 통화는 아니니까. 근데 자산으로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난 현상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도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기코인을 만들었어요. 도기코인을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뿌렸는데 그 도기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연말에 우리 무슨 행사하는데 참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컨퍼런스 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금으로도 좀 넣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거가 단순히 현금으로 받은 배당받은 만큼의 가치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 할 거예요. 각독이 이제 코인 시장에 뛰어든다 뭐 이러면서 여기 이제 막 댓글 달리고 맨날 코인 부정적으로 보더니 지가 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달리고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걸 전부터 쭉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최상욱 그 작가님을 만났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 개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의 말로가 다 똑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말로가 다 똑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자기 사업으로 나가신답니다. 그 조직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나중에 먼 미래에 각도기님도 조금 다른 위치에서 많은 재밌는 지금 이야기를 포함해서 많은 재밌는 일들을 하고 계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때도 저는 싫어하시던 좋아하시던 끈질기게 옆에 붙어서 따라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봄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기분 전환 겸해서 이렇게 파마를 했거든요. 어제는 진짜 멋있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역시 머리는 미용실에서 처음 했을 때 머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갖고 온 빵이 맛있듯이. 네. 감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최종 컨셉은 유승범 컨셉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예술가 같고 좋은데요, 뭐. 맞죠. 그럼 머리가 있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뭐 그 모양은 저는 안 돼요. 네. 부러울 뿐이에요. 나는 남자들 머리 기르고 베토벤처럼 막 하는 거 너무 부러워. 네. 나도 베토벤 비슷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각도기님한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고무줄로 뒤로 묶는 올빼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올빼기 가능하십니까? 아니, 대머리들도 일종의 올빼기 아닙니까? 대머리도 올빼기죠, 뭐. 다 올빼기지, 뭐, 그거. 또 그런 또 신선한 관점을. 대머리도 올빼기죠. 머리가 없어서 없을 뿐이지. 네.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봄이고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나들이 가시고 또 기운차게 운동도 하나 하시고 이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고요. 다음번에 또 각도기님과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